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그러다 사업을 시작해 지금은 어엿한 한 회사의 대표가 되었답니다. 주부였을 때에는 우울증이 심했었고 무기력증도 있었어요. 세상사가 모두 내 맘대로 되지 않아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든 나날들이었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과는 우연히 여행을 갔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말도 잘 통하고 그때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죠. 그렇지만 살고 있는 지역이 워낙 멀었어서 연애까지는 힘들겠다 싶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답니다. 이게 바로 인연인가 싶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롱디 연애로 2년여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삐걱거렸던 것이 바로 거주지였어요. 남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제가 오기만을 바랬었죠. 저는 그때 당시 커리어를 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 이별을 해야 할까 싶었는데 아이가 생기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남편의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 초반에 저에게 출산을 하고 나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했죠. 아무 연고도 없는 여기로 오려고 하니까 불안해?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당신 일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당신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하면 출산하고 나서 언제든지 일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주변에도 물어보니 계속 집안일만 하는 것보다 일하던 사람은 다시 복직해 일하는 게 더 낫다고 하더라. 아이는 우리 둘 아이기도 하니까 나도 열심히 아이 돌볼게.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은 편안하게 생각해. 그래, 내 마음은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잡히질 않네. 내 친구들도 이제 다들 결혼하고 아이도 낳잖아. 주변만 하더라도 몇 년 쉬고 나면 경력 단절로 다시 일 구하기도 어렵고 힘들어 하더라고. 거기다가 나 여기 지역은 살아본 적도 없는 지역인데 어떻게 취업을 해야 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그런 건 다 도와줄 수 있지. 여기는 내가 어릴 적부터 나고 자란 곳이잖아. 거기다가 토박이들도 많이 알고 있어서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당신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은 임신했고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나니 아이 생각만 하자.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으면 당신도 아이한테도 모두 안 좋잖아. 나 솔직히 당신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아이 낳으면 다시 복직할까 생각 중이야. 지금 여기서 당장 직장을 구할 수 없으면 당분간만이라도 전에 살던 지역에서 직장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거기서는 엄마 아빠도 아이 돌봐주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건 최악의 상황이고 여기서 되도록이면 취업하고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 내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만 약속해 준다면 좋을 것 같아. 당연하지. 내가 그것까지 막을 이유가 없잖아. 당신도 당신 인생이 있는 거니까. 당신이 원한다면 꼭 그것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지킬게. 어쨌든 연고도 없는 지역에 오로지 나만 보고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니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 앞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더 잘할게. 결혼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연고지 없는 지역에 시집을 온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가정에 소홀했고 시부모님은 사사건건 간섭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시모는 매일 신혼집으로 찾아와 살림 간섭을 하셨고 주말마다 놀러라도 가면 돈을 쓸까봐 걱정하셨어요. 집에 와서 참치캔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눈치를 주시기도 했죠. 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살림을 시작하는 거니까 내가 앞으로 많이 도와주려고 이런다. 내가 말하는 거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듣고 배우면 다 도움이 될 거야. 알겠니? 아무리 요즘 애들은 자기들 알아서 산다고 하지만 설거지 한번 안 해본 애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니? 예전에는 시댁에서 살면서 다 배웠지만 그것도 싫다 하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와서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구나. 어머님,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저도 조금씩 배우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거롭게 매번 오셔서 알려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사는 게 거의 거기서 거기고 해먹는 것도 많지 않고요. 매일매일 청소나 빨래는 제가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도 집에서 설거지며 빨래 다 하고 자랐고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하면서 자란 애가 이렇게 하니? 내가 안 오면 누가 와서 이런 거 다 일일이 말해주냐? 네 친정에서 와가지고 말해줄 것도 아니고 넌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이런 참치캔 같은 건 자꾸 사다 놓는 거니? 너네가 무슨 부자도 아니고 이런 거 계속 사다가 먹지 말거라. 이런 거 다 몸에 쌓여서 건강에도 좋지 않은데 왜 자꾸 사다 놓는지 모르겠네. 하나하나 아껴야 잘 사는 거야. 아, 이거 준일 씨 회사에서 선물로 들어온 거 아직 남은 거예요. 저희 자주 먹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찌개 끓일 때 하나씩 넣어서 먹고 있어요. 저도 아이 생각해서 주로 건강식으로 먹고 있고요. 준일 씨도 아침마다 건강식으로 챙겨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지. 네가 전업주부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준일이가 밖에서 돈 벌어다 주는데 넌 집에서 걔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준일이한테 들어보니까 너 애 낳고 나서 다시 일 시작하겠다고 했다며? 너 그런 생각이면 애당초 접어라.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어린이집 맡겨놓고 일 다니는 거 나 그 꼴 못 본다. 어머님, 요즘은 외벌이로는 힘들어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괜찮은 곳 많고요. 제가 아이 아주 어릴 때 일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적어도 돌은 지나서 어느 정도 크면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다 크고 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잖아요. 요즘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아이 키우는데 드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외벌이로는 생활하기 힘들죠. 왜 힘드냐? 우리 때는 남편이 바깥일 하는 것만으로도 다 먹고 살았다. 네가 일단 쓸데없는 거 사지 않으면 준일이 혼자 버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네가 자꾸만 쓸데없는 거 사는 통에 부족한 건 아니니? 애가 적어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 어떻게 엄마가 된다는 게 벌써부터 그 자리 비울 생각부터 하니? 우리 집안에 그런 건 용납되지 않는다. 알겠냐? 시댁에서는 내가 일을 하는 거 자체를 못마땅히 하셨어요. 그렇지만 시댁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차피 남편과 서로 합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을 했죠. 임신 기간 내내 시모는 매일매일 집으로 찾아왔고 신생아 용품을 사야 하는 때가 왔을 때도 가격부터 하나하나 다 참견을 하셨어요. 주변에서 낡은 육아용품들을 얻어와 쓰라면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지만
대부분 몇 년 전에 썼던 것들이라 보관 상태도 좋지 않았고 사용하기도 힘들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고 조산기로 병원에서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모는 남편 혼자서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저를 잡으려고 하셨어요. 친척들이랑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는 남편이 혼자 돈을 버느라 힘들어한다면서 이런 집이 어디 있냐면서 남편을 무척이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치켜 올리셨죠. 그러고서는 전 매일 돈 쓰느라 바쁜 며느리라며 비꼬기도 하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결혼하면 다들 맞벌이 한다며? 물가도 계속 오르고 외벌이로 생활하기에는 힘들긴 하지. 근데 우리 준일은 와이프 고생하는 거 보기 싫다고 혼자서 번다잖아. 너무 대단하지 않아? 아유, 난 우리 준일이 볼 때마다 혼자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눈물이 다 나. 내가 준일이한테 얘기해봤는데 쟤는 지 와이프랑 아기밖에 모르더라고. 아유, 정말? 아유, 대단하다, 준일이. 요즘은 외벌이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럼 하나는 출산하고 나서 다시 복직 안 할 거야? 아무래도 전에 다니던 회사가 다른 지역이라서 복직하는 건 힘들겠지? 여기서는 새로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일자리 혹시 알아보고 있으면 내가 출산하고 소개해 줄 수 있는데. 아, 됐어. 안 그래도 나도 준일이한테 물어봤는데 걔가 그건 원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도 강요하지 않고 있어. 그리고 하나 쟤는 애 보면서 돈 쓰는 거나 좋아하지 일하고 싶어 하는 거 같지도 않더라고. 안 그래도 우리 고민이야. 애들이 좀 아껴서 써야 하는데 무슨 장을 한번 볼 때마다 몇십만 원이나 나오고 둘이 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 아유, 우리도 그런데 뭘. 요즘 물가가 올라서 그럴 수도 있지. 준일이가 아무리 그래도 사실 아이 한 명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 아이 봐줄 사람 없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시어머니가 나서서 애 봐준다고 하면 애들도 생각이 좀 달라지겠지. 준일이한테 잘 얘기해서 맞벌이 하자고 말하는 거 좋지 않겠어? 안 그러니 하나야? 네, 맞아요. 어머님한테 제가 일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워낙 손주 아끼시니까 손주 옆에는 엄마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아이 놔두고 일하냐면서 난리셨거든요. 저야 밖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도 있죠. 전 회사에서는 복직하라고 하시는데 제 편이 다 봐주신다고도 말씀하셨고요. 주말 부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남편 월급만으로는 저도 너무 쪼들리고 힘들잖아요. 내가 언제 맞벌이 하는 거 싫다고 그랬니? 아니 말은 바로 해야지. 아이 옆에는 엄마가 있어야 좋은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런 말 한 거지. 내가 언제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 예, 말은 바로 해라. 시모는 밖에서는 아들이 홀로 외벌이를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다면서 말하고 다녔어요. 제 앞에서 그러실 때마다 저는 일하고 싶다면서 반박했지만 뒤로는 저에게 일하면 안 된다면서 화를 내시기도 하셨죠. 아까디가 다른 시모의 행동에 전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 돌이 지나고 나면 저도 일을 시작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편의 벌이로는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씀씀이가 큰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남편이었어요. 여보, 이거 도대체 뭐야? 또 뭘 산 거야? 당신 이번 달 생활비는 왜 안 주는 거야?
생활비를 줘야 우리도 생활을 할 거 아니야. 왜 자꾸 힘들다면서 안 주면서 이런 건 계속 사는데? 당신 외벌이로 생활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뭔가를 사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 돈을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아, 그거 스트레스 풀려고 샀어.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라도 하면 스트레스 풀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산 거야. 주변에서도 쉴 때 그거 하면서 스트레스 푼다고 하더라고. 근데 고작 그거 산 거 가지고 그러는 거야?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산 거지 뭐. 일시불로 한 번에 산 것도 아니고 할부라서 한 달에 얼마 안 나와. 그냥 가자값밖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뭐? 할부? 지금 할부라고 했어? 당신 할부는 돈 쓰는 거 아니야? 그만큼 카드 한도도 묶여 있다는 거고 계속 내야 하는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 사려면 돈 모아서 사야지. 이런 것도 할부로 사야 할 정도로 벌이가 많다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몇만 원씩 나눠낸다곤 하지만 지금은 아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저번 달에도 운동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헬스 끊고 나서 몇 번이나 갔어. 그때도 스트레스 풀어야 한다면서 간다고 해놓고선 결국 지금은 안 가고 있잖아. 그래 놓고서는 또 게임기를 산 거야? 아, 밖에서 돈 버는 남편 눈치 좀 그만 줘. 내가 이런 거 사고 싶어서 사겠어?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서로 스트레스 풀면 좋은 거지. 그럼 너 이거 한 번도 안 할 거야? 막상 내가 사서 두면 당신도 할 거면서 왜 그래?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언제 철들 거야? 이제 우리 애 더 크면 매 계절마다 사야 하는 옷만 몇 벌이고 신발만 몇 켤레야. 성인처럼 안 커서 몇 년을 옷 똑같이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클 때마다 옷도 바꿔줘야 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다가 먹는 양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거고 학원도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거야? 당신 내가 일하겠다고 해도 싫다며. 이렇게 하면서 왜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잔소리 좀 그만해. 고작 저거 하나 산 거 가지고 되게 잔소리하네. 엄마 말이 맞았어. 집에서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스트레스 안 받고 돈 벌 텐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니 원. 내가 너한테 돈 벌어오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그냥 나 좀 내버려두면 안 돼? 너한테 카드값 갚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난리야? 남편은 매달 자신이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나에게 의논도 하지 않은 채 마음껏 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매달 결제하는 카드값이 상당했었죠. 남편 월급을 훨씬 웃돌 때도 있었지만 남편에게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하니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떵떵 거리더라고요. 어떻게 해결을 하나 봤는데 남편은 지인들에게 빌리거나 대출까지 받아서 메꾸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매달 저희는 저축은커녕 살아내기도 바빴죠. 그 와중에도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 남편은 보내줬습니다. 저는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남편에게 시댁에 보내는 돈을 잠깐 중단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어떻게 그걸 말하냐며 정 중단하고 싶으면 저보고 직접 시어머니께 말하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전 시모에게 말씀드렸는데 난리가 났어요. 어머님, 그동안 남편이 어머님께 보내드렸던 돈 있죠? 저희가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요. 카드값도 많이 나와서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서 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달부터는 용돈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남편 벌이로는 지금 생활비도 못 주고 감당도 안 돼요. 친정에서 돈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용돈은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했니? 난 우리 아들한테 돈 받고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 생활이랑은 별개야. 애초에 아들한테 키워준 보답으로 조금 달라고 하는 건데 너네 어려운 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거니? 100만 원도 아니고 고작 50만 원도 못 준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네가 다른 쪽에서 아껴야 하는 거 아니니? 그게 아니라요. 저는 생활비 조금 받고 있는데 몇 달째 생활비도 못 줄 정도로 남편이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요. 남편이 매달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남들한테 밥이며 술이며 다 사주는 통에 카드값 메꾸기도 힘들어서요. 저는 지금 아이랑 둘이서 쓰는 돈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계속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상황 마무리 될 때까지만 그러면 안 될까요? 헛소리 하지 마. 너 진짜 웃긴 애구나. 절대 그럴 수 없으니까 그 얘긴 꺼내지도 말아라. 어려운 건 너네 사정이고 용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줘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그리고 준일이가 하루 이틀 직장 생활한 것도 아니고 성인 돼서 벌써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고작 50만 원도 못 줄 정도로 벌이가 어렵지 않을 텐데 왜 준일이 탓하니? 네가 사치 부리는 건 아니고? 어머님, 정 그렇게 의심스러우시면 저희 생활비 통장 좀 보세요. 한 달 생활비도 100만 원도 안 줬어요. 그거 가지고 3명 식사랑 집 공과금도 다 내고 있고요. 겨우겨우 살고 있어요. 매달 가계부도 쓰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 한 번도 제 옷 제대로 사본 적도 없어요. 애 옷도 중고로 얻어다가 입혀야 되는 적도 많고요. 근데 남편은 매달 새 옷에 취미생활도 혼자서 3개나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네가 남편을 잘못 따라서 그런 거지. 네가 잘 구슬려가지고 돈 아끼게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것도 다 능력이야. 어쨌든 난 내 아들한테 돈 받는 거니까 네가 이렇게 주라 마라 할 것도 아닌 것 같구나. 50만 원 뺀다고 해서 준일이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고 나머지에서 네가 잘 꾸려서 나가야지. 준일이랑 해결 못 보는 걸 왜 나한테 연락해서 난리니? 시모는 절대로 용돈을 중단할 수 없다며 말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보내지 말라고 했고 앞으로 월급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화를 냈죠.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와중에 남편은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둬 버렸어요. 저에게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그랬다곤 했지만 알아보니 자신보다 젊은 사람이 빨리 승진을 해서 상사가 되니 그 꼴을 못 봐 그만둔 것이었어요. 금방 다시 취직을 하겠다 생각을 했으나 남편은 취직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 보였어요. 결국 전 친정도움으로 창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본래 살고 있던 본가에서 여러 공장을 섭외해 생산품을 판매하려고 창업에 뛰어들었죠. 준비를 하는 동안에 남편에게 아이를 좀 봐달라고 했지만 아이를 절대 못 봐준다면서 거절을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생산 공장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이번에 가서 계약도 해야 되고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같이 가기에는 위험하기도 할 것 같아서 당신이 아이 좀 봐주면 안 될까? 먹을 건 내가 지금 챙겨서 해놓고 갈게. 그냥 아이만 봐주기만 해줘. 내가? 뭔 소리야? 내가 어떻게 애를 봐? 그냥 네가 데리고 가면 안 돼? 울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껏 네가 쭉 봤는데 갑자기 내가 본다고 하면 애도 불편하지 않겠어? 그냥 네가 데리고 가. 거기서 사람 있는 곳인데
위험해봤자 얼마나 위험하겠어? 애도 네 옆에 쭉 붙어서 있을 텐데 그냥 데리고 가도 괜찮지 않아? 그리고 그런 곳은 네가 가서 대접받아야 되는 거지. 애 데리고 가도 괜찮아.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남의 애 키우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아빠잖아.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어. 어차피 당신 집에만 있을 거고 어디 안 나갈 거잖아. 이제부터 나 더 바빠질 텐데 그럼 애는 당신이 안 볼 거야? 지금부터 적응해. 아이도 앞으로 적응해야 하는데 그냥 둘 순 없잖아.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취직 자리 알아보고 있어. 오늘도 나 면접 보러 가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보라는 거야? 애 맡기지 말고 그냥 데리고 가던지 생산 공장 가는 걸 다음으로 미뤄. 어떻게 나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애 보라고 해? 그런 건 미리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연히 말하면 애 보는 주 양육자는 너 아니야? 진짜 당신 어이가 없다. 주 양육자고 어쩌고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 지금 당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 지 몇 달이나 지났어. 그동안 카드값이며 밀려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아직까지 당신 면접 한 번 보러 안 갔었잖아. 그래 놓고서는 오늘 갑자기 면접을 본다고? 그리고 저번에 미리 말해뒀을 때도 당신 갑자기 애 못 봐준다면서 미루라고 했잖아. 오늘만 봐줘. 점심 전에 올게. 안 돼. 나 못해. 나도 이제 나갈 거야. 면접을 무슨 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보고 뭐라고 해? 그리고 당신 밖에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어차피 조금 쉬고 나 일하려고 했어.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멀쩡한 회사도 안 그만뒀을 거야. 일 버리지 말고 집에서 애나 봐. 남편은 애초에 면접을 볼 생각이 없었던 듯 보였지만 없는 면접 핑계로 애도 보지 않겠다는 걸 듣고서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도 처음에는 남편이 다른 일을 구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소개를 해주기도 했지만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로 정작 취업을 하지는 않았어요. 결국 전 애를 등에 업고 여러 거래처를 만나면서 계약을 하러 다녔습니다. 출장을 가야 할 때도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랑 같이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덕분인지 거래처에서도 저를 좋게 봐주셨고 더 신경 써 주셨죠. 그 덕에 좋은 거래처와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여에 고생고생하며 사업을 확장시켰어요. 사업을 하는 동안 남편은 저의 일을 비웃을 뿐이었고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죠. 더군다나 제가 일을 시작하니 본인이 나서서 일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집에 있으면서도 집안일도 손에 대지 않았고 아이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기는 무리라 전 늘 아이랑 함께 있어요. 일이 바빠지면서 전 시모에게 아이를 맡기려고 했지만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면서 절대로 봐주시지도 않았죠. 심지어 제가 아이를 봐달라고 할까봐 어느 순간부터 제 전화도 피하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바쁠 때는 멀리 사는 친정부모님께 아이를 아침에 맡겨두고 저녁에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3살이 되면서 전 회사 근처로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보내게 되었고 그제야 숨통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어요.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직원들을 열어두는 어엿한 회사가 되었어요. 오랜 노력 끝에 매출이 3억까지 찍게 되었죠. 회사에서 같이 고생하는 직원들과 작게 축하 파티를 하는 와중에 시모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야, 너 소문 다 났더라. 장사 잘 된다면서? 사람들이 다 나보고 뭐 받은 거 없냐면서 물어보던데 그만큼 장사 잘 되는 거니? 아니 그러면 시댁에도 그만큼 뭘 가져다 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렇게 잘 되고 있으면서 어떻게 말 한마디가 없어? 준일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 몰랐는데 통장 정리하다가 알았다고 하더라. 넌 그만큼 벌면서 연락 한 통도 없었니? 네, 사업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님이 웬일이세요? 한 번도 연락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왜 전화하신 거예요? 은비 봐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은비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요. 은비 어릴 적에는 은비 업고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어린이집도 다니고 있어서 괜찮아요. 어머님이 안 봐주셔도 돼요. 그러냐? 그래. 아이가 좀 크면 어린이집 보내면 되는 거지.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화해봤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부터 준일이가 용돈도 안 보내더라고. 아마 네가 돈 잘 버니까 네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뭐라고 안 하디? 남자들은 그래. 그냥 결혼하면 여자가 알아서 다 할 거란 걸 아니까 굳이 말 안 하는 거지. 넌 좀 그런 거 생각해서 하지 그랬니? 이제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월 300만 원씩 되겠지?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300만 원씩이나 보내야 되는 건데요? 어머님,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어차피 용돈 아들한테 받는 거라고 제가 신경 쓸 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그거 키워준 보답으로 받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용돈을 주려면 제 친정에 줘야죠. 300씩 받고 싶으시면 남편한테 연락해 보세요. 참나, 너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잘 되는 이유가 뭐겠니? 너한테는 티 안 내도 다 내 아들이 외조를 잘한 덕 아니겠니? 너 그러다가 벌 받아. 잘 될수록 사람이 겸손해져야지. 시부모 제대로 못 모시면 네가 잘 되겠니? 이럴 때일수록 더 잘해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다. 여자는 그래야 편하게 살 수 있는 거고 네가 잘하면 내가 어련히 너한테 잘해줄까? 저한테요? 저한테 잘해주실 필요 없어요. 지금껏 제가 아무리 잘해도 뭐 해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남편 지금까지 일 안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숨만 쉬어요. 탱자탱자 놀고 있고요. 면접 보러 간다면서 나가고선 시댁 가서 푹 쉬다 온 것도 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그러라고 하셨다면서요. 저 그거 다 알고 있고 그런 것까지 다 넘어갔는데 제가 300만 원까지 또 챙겨드려야 돼요? 백수 남편 걷어들인 거 말고도 제가 뭘 또 해드려야 되는데요? 됐고요.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월 300씩 까먹는 백수아들 어머님이나 잘 내조하면서 사세요. 시모는 뜬금없이 전화를 해 저에게 월 300만 원씩 용돈을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를 했는데 저는 너무나 터무니가 없었죠. 안 그래도 전부터 끝을 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너무 바빠 준비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딱 전화가 오니 바로 이 순간이 정리할 타이밍이구나 싶었어요. 전 바로 남편과의 이혼을 다짐하고 준비를 했고 모든 걸 준비한 끝에 남편에게 소장을 날렸어요. 남편은 황당해하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냐 하더라고요. 당신,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혼장을 보냈는데?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혼도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일을 안 해서 그래? 아니, 나 그래도 은비 돌 되기 전까지는 일했잖아. 고작 1년 쉰 거 가지고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는 게 내가 너무 황당해서 그래. 나 혼자 외벌이일 때는 별말 안 했잖아. 당신이 일 안 하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 때 난 일했다고. 그래. 그거 고마워서 지금껏 데리고 살아준 거야. 근데 당신, 그때의 나랑 지금의 당신이랑 같다고 생각해? 난 그때 적어도 내 혼자서 돌봤고, 집안일도 당신 신경 쓸 거 하나 없을 만큼 다 했어. 당신은 오로지 일만 했잖아. 그러고선 생활비 100만 원? 고작 100만 원 줬고, 그마저도 카드값 메꿀 돈 없을 땐 안 줬던 적도 있잖아. 그리고 당신 탱자탱자 놀면서도 할 거 다 하고 다녔더라. 온갖 동호회란 동호회는 다 가입해서 놀러 다니니 재밌었니? 거기서 미혼이라고 하면서 여자들 옆구리에 끼고 다니니 신났었어? 오죽하면 그 여자들이 나한테 남편 하는 꼴 좀 보라고 제보까지 해주더라. 어이가 없어서. 아니야. 그냥 라이딩 하다가 힘들어서 잠깐 들어간 거고, 같이 라이딩 하는 동료일 뿐이야. 괜히 기혼이라고 하면 거기서 다들 불편해하니 미혼이라고 했던 거고. 거기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거 당신이 오해한 거야. 둘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른 동료들도 다 같이 들어가서 쉬었어. 알잖아. 자전거 오래 타면 땀도 많이 나고 그러는 거. 참나.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은 도대체 뭐 하고 다니길래 매달 카드값이 300만 원씩이나 나와? 카드 명세서 집에만 안 받으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집 담보로 대출 받는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건데? 집에서 밥 한 번 해먹지도 않고 그렇다고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도 안 하고 애도 안 보고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매끼 밖에서 사 먹고 거기다가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사주는 건 뭐야? 여자들한테 비싼 선물까지 바쳐가면서 별의별 발광은 다 떨었더라? 그래 놓고서는 이혼할 이유가 없어? 내가 당신 호구야? 이 정도 말할 때 그만 끝내.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이혼만 하지 말자. 나 앞으로 집안일 내가 다 할게. 아니, 일을 하라고 하면 당장 일할게. 은비도 어린이집 안 보내고 내가 하루 종일 볼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당신한테 내가 사죄하면서 살게.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사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너무 바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남편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어요. 그렇지만 시모의 말로 인해 그동안 넘어갔던 남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이죠. 남편과 만나던 여자들이 그동안 기혼인 줄 모르고선 만남을 갖다가 저의 정체를 알고 나서 보내줬던 증거 사진들로 남편이 밖에서 미혼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매달 카드값으로 300씩 사용하고 있었고 본인 명의로 있었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쓰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남편은 자신이 잘하겠노라며 말을 했지만 전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했어요. 소송 끝에 전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아이의 양육권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탕진 내역은 재산 분할에도 제게 유리하게 영향을 미쳤어요. 남편은 제 수입 중 자신의 몫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어요. 남편과 이혼 후 사업장을 옮기고 난 후에는 더욱 잘 되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 뿌듯하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선 연고지도 없는 그 지역에서 오로지 시댁의 말만 듣고선 자존감이 바닥을 쳤었는데 냉정하게 끊어낸 지금은 다시 자존감을 찾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 제 자신을 비하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사실 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제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됐죠.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그날을 잡기 위해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항상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3달 전에 시동생의 예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의 직업은 치과 의사로 시댁 집안의 자랑이에요. 어디를 가던 시모는 시동생 자랑만 하고 다닙니다. 반대로 남편은 파이프 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기름 냄새 난다며 항상 창피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내인 저로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만큼 저 또한 살갑게 다가갈 수 없겠더라고요. 시모도 제가 거리를 둔다는 걸 알고 계셔서 그런지 저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았어요. 제가 기분이 상했던 이유는 남편이 공장에서 힘들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어요. 시동생이 머리가 좋아서 공부에만 집중시키려고 금전적인 지원을 해줘야 했었는데 시부모님은 남편이 뒤에서 도와주길 바라셨고 집안의 가장이면 동생이 잘 될 수 있게 이끌어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강제로 사회로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도 꿈이 있었고 대학교에 입학도 하고 싶어 했지만 시부모님은 남편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지만 시동생은 전교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월등해서 시부모님 눈엔 남편이 보이지 않았던 것 뿐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동생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졌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꿈이 뭐였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변호사가 되는 걸 꿈꿔왔다고 했었습니다. 학창시절 때 성적이면 충분히 가능했었지만 시부모님은 금전적인 지원을 시동생에게 쏟아부었던 터라 남편을 지원해줄 돈은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공장에서 일을 하라고 등 떠밀었었죠. 가족을 위해선 희생할 수밖에 없었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남편은 지금까지 파이프 공장에서만 죽어라 일만 하다가 최근에 따로 공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이라 눈에 띄게 많은 돈을 만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과거에 시동생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준 걸 후회하지 않아요. 시동생 또한 항상 남편의 노력을 감사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가끔 치과 일이 끝나고 퇴근하면 저희 집에 왔었는데 술 한잔하면서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었는지 들려줬었어요. 공부에 더 열중했던 것도 남편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었다며 고마워했었고 시동생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남편과 시동생이 만나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 막내 아들 집에 보내지 않고 아직까지
술을 마시고 있는 거니?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생각이 없는 거냐? 도련님이 애도 아니고 나이가 몇인데 혼자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할 나이죠. 이제 들어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제끼리 시간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막내 아들이 곧 결혼하는 거 몰라? 앞으로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계속 술 먹자고 끌어들이면 새며느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쪽 집안 법조인인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괜히 쓸데없는 말 나왔다가 파혼이라도 당하면 네가 책임질 거니? 내가 좋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지금 토를 달고 있어? 그나들 좀 바꿔봐라.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바꿔보라고. 너는 한 번 말하면 내 말 좀 들어라. 네, 전화 바꿨어요. 동생이랑 오래간만에 술 한잔 하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결혼하면 앞으로 시간 내기 더 힘든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해? 나보고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지금 시간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12시가 넘어갔잖아. 나는 우리 세종이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흠집 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다음부터는 이런 쓸데없는 약속 잡지 말거라. 너 때문에 그 집안에서 한마디라도 나온다면 평생 얼굴 못 볼 줄 알아. 어머니는 맨날 세종이밖에 모르세요? 제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랑 오래간만에 술 한잔 하고 싶다는데 왜 그쪽 집안 눈치를 봐야 하는데요? 제가 창피하세요? 그런 파이프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너랑 지가 의사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 집에 오고 싶어도 형이라고 말도 못하는데 너는 눈치도 없니? 요즘 한창 결혼 준비 때문에 쉴 시간도 없는데 술 먹으면 다음날 무조건 지장 있는 거 알면서 생각 없이 행동하는 네가 정말 한심하게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앞으로 2번 다시 세종이 불러서 술 먹지 말거라. 개인적인 자리를 아예 만들지들 마. 막내 아들 바꿔봐라. 아, 엄마. 제가 아까도 좀 늦을 거라고 했었잖아요. 엄마한테 형 집에 간다고 하면 가지 말라고 하도 난리칠까봐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일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술도 마시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형이 희생해서 얻어낸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는 말도 좀 하고 싶어서 형이랑 형수 얼굴 보러 온 거예요. 엄마 아들 문제 없으니까 너무 예민하게 그러지 마세요. 엄마는 형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옆에서 전부 지켜봤으면서 이제 목표 달성했으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엄마가 형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좀 좋아요? 원래 장남은 다 그런 거야.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삶이 당연한 건데 무슨 따뜻한 말이 필요하니? 엄마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는 결혼 준비에나 신경 써라. 이득되는 게 뭐가 있다고. 공장 기름 냄새 나는 거기에 가서 시간을 뺏기니? 엄마는 너 하나만 있으면 된다. 너희 형한테는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 시동생은 시모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과 저는 시모가 뱉은 상처되는 말들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왔었습니다. 시동생은 괜히 와서 남편한테 상처 준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나중에 다시 연락 주겠다면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남편은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고 그동안의 고생을 알아주지 않는 시모에게 많이 서운했는지 결국 술잔에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위로를 해줘도 소용없었고 감정이 북받쳐 오른 남편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저는 그날 이후 시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쌓인 상태로 며칠 뒤 예식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의 결혼식 날 기분 좋게 가야 하는데 시모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라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었고 그렇게 시모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자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날인데 너희들 표정이 왜 그 모양이야? 이제 하객들도 많이 올 텐데 인사할 때도 그런 표정 지을 거니? 이미지 관리 잘해라. 어떤 집안인지 다들 알지? 예비 동서네가 법조인 집안인 게 무슨 상관인데요?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표정 관리가 안 되는지 전혀 모르세요? 어머님이 며칠 전에 전화하셔서 했던 말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좋은 감정으로 전화 통화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 온갖 안 좋은 말만 전부 늘어놓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잖아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그때 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세요? 도련님이 치과 의사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인데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때 한마디 했다고 아직까지 꿍하고 있던 거였어? 한두 살 먹은 아이들도 아니면서 그것 가지고 인상 쓰면서 예식장 분위기까지 안 좋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리고 쟤만 고생했니? 나도 뼈 빠지게 일해서 내 아들 의사 만들라고 지원해 줬었다. 저놈이 막내 아들보다 머리가 좋았다면 당연히 입장이 바뀌었었겠지. 자기 자신도 동생보다 머리가 좋지 않으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도와준 건데 이제 와서 뭐 어쩌자는 건데? 너희들 예식 끝나고 따로 얼굴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들 하곤 아주 틀려먹었네. 기분 좋게 집에서 나왔는데 너희들 때문에 나도 표정 관리가 안 된다. 너 나랑 따로 좀 얘기하자. 남편은 시모의 막말에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시동생이 기분 좋은 결혼식 날 분위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통화를 했을 때 상처를 줬으면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시모는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더 크게 화를 냈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한꺼번에 쏟아내고 싶었지만 최대한 참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면서 제 손목을 잡곤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더니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너희들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돌아버리는 걸 보고 싶은 거니? 적당히 하라고 했지? 경고했으면 눈치껏 뒤로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하객들 점점 몰려오는 거 뻔히 보고 있으면서 태도가 그게 뭐야?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으면 그만하면 되는 거잖아. 결혼식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니? 나 더 이상 흥분하게 하지 마라. 저도 정말 할 말 많았거든요. 왜 그이한테만 뭐라 하시고 무시하는 건데요? 며칠 전에 그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냈는지 아세요?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잖아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만 하던 어머님 큰아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이가 꿈이 뭐였는지는 알아요? 변호사가 꿈이었대요. 그런데 도련님이 좀 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어머님은 사람 꿈을 짓밟았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펜을 굴려야 되는 사람이 공장에서 파이프 가공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럼 동생을 위해 고생한 만큼 보상은 안 해줘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건데 전화통화로 온갖 상처되는 말로 평생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남기셨으면 오늘 저희가 왔을 땐
전에 통화할 땐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한마디면 충분히 좋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건 저희가 아니라 어머님이라고요. 오늘은 어떻게든 참고 넘어가겠지만 결혼식 끝나면 2번 다시 어머님 얼굴 볼 일 없을 거예요. 뭐래도 어차피 욕만 먹는데 뭐하러 이런 관계를 유지해요? 어머님도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라져주면 되는 거잖아요. 결혼식 아무 문제 없이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 없진 않아요. 어머님은 도련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이한테 상처 줬던 거 나중에 100배, 1000배로 돌아갈 거고, 그때 돼서 땅을 치고 후회하셔봤자 어머님 곁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도련님도 어머님한텐 서운한 게 많던데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손을 높이 치켜 올렸어요. 저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시모를 노려봤고, 흥분을 했는지 거칠게 숨을 내쉬더니 결혼식이 끝나면 좋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먼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시모에게 그동안 쌓였던 말하지 못한 불만들을 한 번에 쏟아내서 그런지 온몸이 떨려왔었어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라 잠시 숨을 고르며 앞으로 시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 갈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불쾌한 목소리가 신경 쓰이게 만들었고, 또 남편한테 한 소리 하는 것 같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계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시모가 남편이 아닌 저희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오실 줄은 몰랐었어요. 그렇다고 예식장 위치를 알려드린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시모는 저희 엄마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고 있던 한복은 어디에서 구입한 거냐며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시장에서 9만 원 주고 대여한 한복이라며 설명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에 온갖 짜증 섞인 표정으로 자기 아들의 결혼식 날 후질구레한 한복을 입고 왔다며 시댁 집안 개망신 주러 온 거냐면서 저희 엄마한테 예식장에 발도 들이지 말라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시모의 성격이 고약한 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도련님 결혼 축하해 주러 힘들게 왔으면 좋게 넘어가 줄 수 있는 걸, 입고 있는 한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저희 엄마를 밀치는 행동은 결국 제 두 눈을 돌게 만들었습니다. 시모가 저희 엄마를 밀치자마자 저도 시모의 어깨를 사정없이 밀쳤어요. 그러자 시모는 저를 바라보면서 정신 나갔냐고 제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손을 올려쳤습니다. 엄마는 예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과 막말에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제 얼굴에 손을 올린 행동을 보곤 이성의 끈을 놓아 버리셨어요.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시모도 저희 엄마의 한복을 갈갈이 찢어버리면서 예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엄마 편에 서서 시모에게 달려들었고, 하객들이 몰려와 시모와 저희 모녀를 겨우 떨어뜨려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뒤이어 달려온 남편은 만신창이가 된 시모와 저희 모녀를 보곤 경악을 했어요. 남편은 예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뭐 하는 짓이냐고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순간 시부가 남편의 얼굴에 뺨을 올려쳤습니다. 예식장이 울릴 정도로 시부의 손바닥이 남편의 뺨을 강타하는 소리는 엄청났고, 시부의 한마디에 남편은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자
시동생과 예비동선의 가족들도 저희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고, 시동생이 저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남편을 향해 다시 손을 올리려던 시무를 막아서며 화를 냈어요. 도대체 이게 다 뭐하는 짓이에요?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순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결혼식을 올려요? 이게 우리 탓이야? 저놈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 당연히 잘못한 놈이 맞아야지.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너희들 때문에 결혼 파투나게 생겼으니 그에 따른 손해배상 너희들이 알아서 보상해라. 법조인 집안과 힘들게 결혼 성사시켰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들어? 이게 왜 저희 탓인데요? 어머님이 먼저 시작한 거라고요. 저희 오늘 결혼식장에 조용히 있다가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얼굴 보자마자 막말하더니 저희 엄마한테 9만 원짜리 대여 한복 입고 왔다면서 집안 망신시켰다고 난리를 쳤다고요. 도련님 결혼식 축하해 주려고 먼 길을 오셨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은혜도 모르는 썩어빠진 집구석. 평생 얼굴 안 보고 살면 되잖아. 어차피 저는 내놓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더 이상 왕래하며 지낼 필요도 없겠네요. 오늘 있었던 일들 평생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나이 들어 병 들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니 그런 줄 아세요? 동생아, 오늘 결혼식 망친 거 정말 미안하다. 남편은 저희 엄마를 부축해드리면서 밖으로 나가자며 그 자리를 피하려 했는데 그 순간 예비 동서가 저희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도 동서의 얼굴을 보더니 결혼식 축하해 주려고 왔는데 갑자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갔다며 난감한 표정으로 예비 동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예비 동서와의 관계를 가족 전체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엄마는 시동생 결혼식을 온 게 아닌 예비 동서의 초대를 받아 결혼식에 온 거였습니다. 시모는 어떻게 된 상황이냐며 말을 더듬거리면서 식은땀까지 흘렸어요. 예비 동서는 한숨을 쉬면서 입을 열었고 저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마와 예비 동서의 사이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께서 5년 전에 제가 일하는 곳에 의뢰인으로 찾아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서 상담을 받으려고 오셨는데 크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 쉽게 해결을 했었거든요. 어머니께선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잠 한숨 못 자면서 힘들어 하셨던 게 해결이 되니 많이 고마우셨는지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일이 바빠 집에 3달 동안 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래간만에 어머니께서 해주신 도시락을 보니 너무 감사했었고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좋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때가 점심시간이라 다른 직원들은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간 상태였고 저와 어머니만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자를 푹 눌러쓴 한 남자가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어 저에게 달려들길래 영문도 모른 채 위협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남자는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의뢰인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 의뢰인이 잘못한 거라 결국 패소를 했는데 제가 변호를 못해 법정에서 지게 된 거라며 분노를 품고 있었고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려 했었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몸이 벽돌처럼 굳어 있었는데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어머니께서 제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뒤에서 그 의뢰인을 덮쳤고 몸싸움이 벌어졌었죠.
저도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남자 손에 쥐고 있던 흉기를 쳐낸 뒤 사무실 안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때마침 직원분들이 오셔서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 그때 어머니께서 제 옆에 없었다면 저는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와 가끔 만나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의 어머니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네요. 변호사였던 예비 동서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자 시부모도 많이 당황했는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어요. 예전에 저희 엄마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받지를 못해서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해결해 줬다며 좋아했었는데 그 사람이 예비 동서였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엄마는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제가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서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동서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려고 온 거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였죠. 시모는 그제야 저희 엄마를 잘못 건드렸다는 걸 직감했는지 엄마 앞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좀 전에 했던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지른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이미 엄마나 저나 너무 큰 상처를 받았었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엄마의 모습이 충격적이었던 터라 쉽게 진정이 되지 않더군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일부터 저질러 버린 거예요? 제가 치과 의사면 뭐해요? 엄마가 이렇게 생각 없이 막무가내로 행동해서 결국 이 결혼 파혼되게 생겼잖아요. 엄마는 그 성격이 문제예요. 무작정 성격대로 들이받으려 해서 될 것도 안 된다고요.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나왔겠니? 안 쓰더니 예식장에 왔을 때 당연히 우리 쪽인 줄 알았지. 예비 며느리 쪽인 줄 알았겠냐고. 너희들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실수할 수 있던 문제였고 용서도 받을 수 있다. 사돈,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지 말고 일단 저희 조용히 해결합시다. 제 막내 아들 결혼은 해야죠. 지금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결혼식을 하겠다고요? 저는 딸 같은 정 변호사가 솔직히 이런 집안과 엮이는 거 반대네요. 능력 좋고 마음씨도 고운 정변이 고생길 훤한데 이 결혼 성사되길 바라는 게 정상이겠어요? 제 한복 갈갈이 찢은 것도 충격인데 제 딸 얼굴에 손을 올린 행동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번에도 제가 의뢰를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예식장의 CCTV에도 전부 찍혀 있을 테니 저 사람을 상대로 법정 소송 준비해 줄 수 있나요? 우리 가족이 받은 상처에 대해 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저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게 되니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이런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가지 않았던 게 천만 다행인 것 같아요. 세종씨 집안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니 소송 준비해도 할 말 없지? 우리 가족이 받은 피해와 예비 형님이었던 가족분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 소송 준비할 테니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누가 봐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고 법적으로 풀어가야 해결이 될 것 같아. 우리 관계도 오늘로써 끝이야. 시동생은 예비 동서의 말에 고개를 떨궜고 다급해진 시부모는 법조인 집안 식구들에게 변명을 하면서
상황을 정리해 가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수습은 불가능했어요. 하객들도 시부모의 행동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욕을 퍼부었고 하나둘 예식장을 떠나가게 되었네요. 시부모는 그제야 저와 남편에게도 용서를 구했지만 이번이 기회인 것 같아 단호하게 행동했어요. 저희는 예비동서였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체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시부모는 법정에까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한 뒤로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아내었고 시부모의 곁에는 시동생도 떠나고 저희 부부도 연락을 끊어버린 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용서는 힘들 것 같아요. 이 문제로 시부모는 자기 자식들의 얼굴을 평생 볼 수 없다는 게 불안했는지 시동생의 치과에도 찾아오고 남편의 공장에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두 자식들이 떠나버리면 결국 본인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거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상황인 거죠. 이미 두 형제는 확고하게 결정했고 현재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곁에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인들 잘못으로 떠나보냈으니 남은 인생 늙고 병들어 외롭게 보내셔야지 어쩌겠어요. 정말 지긋지긋했던 악연 끊어낼 수 있어서 속이 다 후련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3개월이 넘었고 숙려 기간도 끝이 난 상태라 법적으로 완전한 남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6년 결혼 생활 끝에 정리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엄마를 대하는 행동들이 눈에 띄게 달라졌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큰 상처로 돌아와 이혼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은 결국 경찰까지 동원하게 만들었죠. 문제가 시작된 건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이후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왔었어요. 당연히 저희 엄마를 걱정해주고 몸 상태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었고 시모의 한마디에 너무 놀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아 생각 없이 뱉은 시모의 말에 안 좋은 감정을 표출했어요. 딱 봐도 엄마의 상태가 어떤지 뻔히 보이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돈이 궁하다 보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되겠지. 그런데 그거 몇 푼 벌려다가 세상 떠날 수도 있다는 거 모르는 건 아니시죠? 제가 봤을 때 일부러 차랑 부딪히는 척 연기를 해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한 것 같아 보이던데 단순 접촉 사고라면서 굳이 입원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참에 정밀검사도 좀 받고 병원에서 푹 쉬면서 때 되면 삼시세끼까지 나오니까 잘됐다 싶었겠죠. 어머님, 저희 엄마 걱정되셔서 병문안 오신 거 아니에요? 보험금 타먹으려고 술을 쓰는 거라뇨.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쓸데없는 말씀하실 거면 왜 오신 거예요? 저희 엄마 좌측 갈비뼈 3군데에 금이 갔고 발등에도 금이 가서 최소 한 달은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한다고요. 이만하길 다행인 건데
지금 보험 사기라고 하셨어요? 아니. 우리 엄마는 보기에 멀쩡해 보이시니까 큰일이 아닌 줄 아셨나 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열내지 마. 우리 엄마도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바라신다고. 내가 당신한테 전화했을 때 우리 엄마 상태에 대해 설명해 줬었잖아. 병원에 오기 전에 어머님한테 미리 말씀 안 드렸어? 상식적으로 걱정부터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단순 접촉사고라 해도 사람 생명에 위협이 있었던 일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보험금 타먹으려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냐고 의심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저희가 돈이 없다 해도 그런 짓을 저지르진 않는다고요.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너무 열내는 거 아니니? 나는 그냥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고 사돈어른 돌아가신 지도 벌써 몇 년 됐으니 돈이 좀 쿵해졌나 보다 생각했지. 아니면 그만인 거지. 왜 화를 내고 그래? 어찌됐든 크게 다친 건 아닌 것 같고 얼굴도 봤으니까 저는 약속 때문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문안 와서 한다는 말이 보험금 타먹으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거 아니냐는 말을 했을 때는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거기에 더해 남편까지 시모를 두둔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시모는 급하게 자리를 뜨고 제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남편은 눈치도 없이 저희 엄마 저녁 식사는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바로 왔더니 배가 고프다며 엄마가 교통사고로 입맛이 없으면 그 식사 자기가 먹으면 안 되겠냐는 어이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미 시모 때문에 1차적으로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남편이 2차로 제 속을 뒤집어 버렸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을 끌고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에 실망을 크게 한 저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며 화를 냈고 남편은 저에게 손을 내밀면서 돈 좀 달라고 하더군요. 가는 길에 저녁이라도 좀 사 먹게. 돈 좀 줘봐. 집에 가면 먹을 거 없잖아. 장모님 저렇게 되셔서 집에 밥도 안 차려놨을 거 아니야? 한 2만 원만 줘봐. 오래간만에 짜장면에 탕수육 좀 시켜 먹게. 나 내일부터 다시 일하게 됐으니까 2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잖아. 나도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이번엔 또 무슨 일인데? 어차피 또 몇 달 하고 그만두겠지. 내가 그동안 당신을 봐왔는데 모르겠어? 이번에는 제발 부탁인데 6개월은 좀 넘기면 안 될까? 이번엔 느낌이 좋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마 이곳에서 아예 자리를 잡게 될 것 같아. 집안의 가장인 나도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은 일하고 있는데 나는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해서 맨날 눈치만 보였었다고. 이번에 나 한방병원에서 일하게 됐어. 단순 업무 처리인데 보수가 꽤 괜찮은 것 같아.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진득하게 오래만 다녀.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자, 여기 2만 원. 솔직히 지금 기분 상태론 주고 싶지 않은데 집에 차린 것도 없고 밥값 안 주면 어머님한테 또 얘기해서 상황이 안 좋아질까 봐 주는 거야. 나도 이번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당신이 별 이유 없이 또 그만둔다면
그땐 우리 관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우리 딸 지우도 이제 5살이야. 앞으로 돈 들어갈 곳 얼마나 많은데 나 혼자 버는 걸로 생활하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알아?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이혼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 당신한테 나가는 돈만 줄여도 우리 지우한테 뭐라도 하나 더 해줄 수 있잖아. 나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알았어. 알았다고. 당신은 어떻게 얼굴만 마주하면 잔소리냐? 누구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은 줄 알아? 나도 남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 남편은 제 손에 들려있던 2만 원을 낚아챈 뒤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만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왔고 답답하기만 했었어요. 6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일자리만 수없이 옮겨 다녔었죠. 단순 사무직부터 생산직, 주유소, 편의점, 배달일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였는데 하나를 진득하게 하지 못하고 꼭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쉬는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었어요. 길면 쉬는 날이 6개월은 넘어갔었으니까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집에서 쉬고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먹은 건 제때 치우지 않아 밥그릇에 달라붙어 있는 밥풀은 말라 비틀어져 있고 아이는 방치해 두고 소파에 누워서 잠이나 퍼질러 자는 남편 때문에 몇 번이나 이혼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도 참고 있었던 건 제 아이가 이제 5살밖에 안 됐고 언젠가는 남편도 정신 차리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찾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은 마지막이라고 했던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었죠. 그래서 더는 함께 살기 너무 힘들다고 속에 있던 말들을 전부 다 꺼내놓게 되자 제 말을 듣던 남편이 꽤 큰 충격을 받았는지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고 한방병원에서 일자리를 구했다며 밥값을 받아갈 때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았어요. 최소 1년도 다니지 못한다면 남편과는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한방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은 뒤 퇴원을 하셨어요.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저희 집안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집안의 버팀목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가 살아 계셨을 때는 시어머니도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았었는데 아빠가 떠나시고 엄마 혼자 남게 되자 시모는 저희 엄마와 가끔 얼굴을 마주할 때면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로 상처를 줬어요. 엄마가 착해서 한 귀로 흘려 넘기는 거지. 성격 좀 있는 사람이었으면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병실에서 시모가 생각 없이 뱉은 말에 제가 오히려 욱할 정도로 개념 없는 행동을 자주 보였어요. 남편도 문제지만 시모도 그동안 남편과 결혼 생활을 지속해 오면서 저를 너무 힘들게 했었기 때문에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어요. 여러 가지로 시댁과 마찰이 많았던 터라 버티는 건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어요. 그렇게 힘든 날들을 보내는 동안 남편은 새로 취업한 한방병원에서 꾸준히 일을 했었고 2달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다니고 있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기라도 하는 듯 열심히 다니고 있는 모습이 어느 정도 화를 가라앉히게 만들었습니다.
시모는 엄마가 입원했을 때 병문안 온 이후 제가 일부러 찾아뵙지 않았어요.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 상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굳이 먼저 연락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했던 엄마가 몸이 좀 불편하신지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셨어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으면 좀 괜찮아지긴 한데 그것도 일시적일 뿐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여기저기 많이 쑤시고 두통 때문에 잠도 잘 못 주무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한방병원을 가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남편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엄마를 모셔갔어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셔서 남편이 일하는 한방병원이 제일 가까워 일단 그곳에서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던 거였죠. 그런데 남편이 일하는 병원에 도착을 하는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사돈이 여긴 또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제 아들이 여기에서 일하는 걸 알고 혜택이라도 좀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이제 막 2달 된 제 아들한테 그런 부탁하면 일하는 동안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다른 한방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아들 일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냥 좀 놔두세요. 어머님, 얼굴 보자마자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지우 아빠가 하는 일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혼자서 흥분하고 그러세요. 어머님이야말로 그이가 일하는 병원에 오시는 게 오히려 불편한 상황을 만든다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어차피 또 뭐가 마음에 안 든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 그만둘 게 뻔할 텐데요. 그리고 이 동네에 가깝고 제일 큰 한방병원은 이곳 한 곳뿐이라 다른 병원에 가려면 차를 타야 돼서 일단 이쪽으로 온 거지. 그이가 있어서 굳이 이쪽으로 온 건 아니에요. 누가 보면 지유 아빠가 한의사 정도 되는 줄 알겠어요. 저희 엄마 진료 받아야 하니까 가로막지 말고 그만 비켜주세요. 어머님은 그 말투부터 고쳐야겠어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교통사고 크게 난 것도 아니면서 엄살 부리는 사돈보다야 건강한 내가 100배 1000배 낫지. 남이 보면 죽을 병 걸려서 온 줄 알겠네. 내 아들 일하는데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나가서 파스나 사붙여. 이제 마음 잡고 겨우 적성에 맞는 거 찾아서 일하는데 왜 방해를 하려 들어? 시모가 지갑에서 3,000원을 꺼내더니 엄마 얼굴을 향해 3,000원을 던졌어요. 저는 엄마 진료를 보러 온 거지 남편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닌데 제 앞을 막아선 시모의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더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시모를 밀치며 들어가려 하자 저를 가로막아섰고 병원 입구에서 저와 시모의 언성이 높아지자 병원 관계자들이 달려와 말리기 시작했고 시모는 더욱더 흥분하면서 저를 보며 난리를 쳤어요.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이 밖으로 나왔고 저와 시모의 마찰을 보더니 기겁을 하면서 달려와 저와 시모 사이를 떨어뜨려 놓자 그제야 상황이 진정이 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죠. 에휴, 말도 마라. 사돈이 네가 이 병원에서 일하는 거 알고 공짜 진료 보려 하길래 내가 일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다른 병원 가보라고 했거든. 그런데 며느리가 나를 아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면서 여기서 굳이 진료 받겠다잖아. 그러니 내가 속이 안 터지겠어? 여기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은
가족들 단순 진료가 무료인 거 알고 있어도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생각 좀 하고 행동을 해야지. 2달밖에 안 된 우리 아들이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 그래서 다른 한방병원에서 진료 받으라 했던 건데 이게 내가 잘못한 거니? 우리 아들이 마음 잡고 제대로 일 좀 해보겠다고 땀 흘리며 뛰어다니고 있는데 너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더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주고 싶지도 않다. 내 아들 인생 방해하지 말고 이제 그만 끝내거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셨네요. 제가 저 인간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는지 아세요? 누가 참고 있었는데요. 이혼은 제가 원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은 가족들 단순 진료가 무료라고요? 저는 그 말 처음 듣는데요. 저 인간이 어머님한테만 귀띔해 줬나 봐요. 저는 방금 한 말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을 무시하고 있던 거였어? 2달 동안 나는 그런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난리를 친 거예요. 어머님이 왜 이 병원에 있었는지 알겠네요. 가족이니까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어머님이 혜택 받으시려고 기다리고 있던 거였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랑 내가 저 인간 일하는 이 병원으로 한꺼번에 오니까 가족 모두 무료로 진료를 받게 되면 저 인간 눈치 보이고 부담 줄까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보고 병원에서 나가라고 화를 내면서 3,000원을 저희 엄마 얼굴에 던진 거예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까 왜 혜택 얘기를 하나 했네요. 그래, 나 혼자 진료받을 생각이었는데 사돈까지 받게 되면 내 아들이 눈치가 보일까봐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한 거였다. 그게 뭐 잘못된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잠깐만 좀 비켜보세요. 아니, 이런 형편없는 곳엔 어쩔 일로 오신 거예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전화라도 한 통 주셨으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요. 벌써 움직이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처음 입원했을 때 찾아뵙고 그동안 못 갔었어요. 아이고, 원장님이 여기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저한테 한의사라고 얘기한 건 기억하는데 명함 주신 걸 잃어버려서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보험사에 문의라도 해볼 걸 그랬네요. 다른 지역에서 계신 줄 알았죠. 여기 병원인 줄 알았다면 진작 와볼 걸 그랬어요. 제가 요즘 사고가 난 이후로 계속 두통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어지럽기도 하고요. 다 제 잘못이죠. 그때 앞만 똑바로 보고 운전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예약 진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자리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최대한 빨리 안내해 드릴게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병원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셨던 거예요? 대충 보니까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요?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내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의 원장님과 교통사고가 난 사람이 안사돈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은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사고를 냈었던 여자를 그 자리에서 처음 봤었어요.
보통은 보험 처리로 끝나기 때문에 얼굴 볼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한희 원장이라는 그 여자는 이미 사고가 났을 당시 병원에 같이 있었고 명함까지 줬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였어요. 엄마는 제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오다가 저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퇴근 시간에 맞춰 연락을 했던 거였어요. 전화를 하셨을 때도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렸다고 하셨지 교통사고 소식은 끝까지 숨기셨어요. 나중에 병실로 들어오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였죠. 그 사이 사고를 냈던 한희 원장은 돌아간 상태였고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거였죠. 엄마도 정상적인 보험 처리는 끝이 났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네 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거라곤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남편과 시모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여기서 새로 근무를 하게 된 사람이 저희 남편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전의 상황을 대충 설명을 했어요. 시모가 난리친 상황에 대해 알게 된 원장님은 얼굴 표정이 굳어버렸고 시모는 거품을 물면서 최대한 상황을 좋게 풀어나가려 했지만 분위기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족들끼리 잠깐의 오해로 인해 생기게 된 일이니 좋게 넘어가길 원했지만 원장님은 좀처럼 용납이 되지 않는 듯 했고 시모는 이 문제로 자기 아들이 한의원에서 잘리게 될까봐 머리를 숙여 소란 피운 거에 대해 사과를 했어요. 남편은 한의원에서 잡다한 일과 탕전실에서 약을 다리고 청소까지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바쁠 때는 수납도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아도 꾸준하게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상황을 좋게 정리하려고 원장님한테 오해가 있었다는 걸 설명하려 했는데 그 순간 한의원에서 일하던 여자 직원이 갑자기 남편과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면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여자 직원들도 똑같이 남편이 일을 그만두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한 저는 그 여자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 입을 열었던 여자 직원이 남편의 손에 있던 핸드폰을 가리켰어요. 그러자 남편은 급하게 핸드폰을 숨겼고 원장님이 핸드폰에 뭐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 핸드폰에 뭐가 있겠어요? 요즘 배워야 될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 잊어버리게 될까봐 핸드폰에 자료들을 저장해 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직원들이 광진 씨가 그만두길 원하는 거죠? 그 핸드폰에 뭐가 들어있길래 여직원들이 눈물까지 흘리는 건지 제가 이 병원의 원장으로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하는 게 좋은 거죠. 제가 좀 전에 문제로 광진 씨가 우리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직원들이 그만두길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 보면 제가 모르는 뭔가 문제가 있겠죠. 당장 핸드폰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시켜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끝까지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도대체 뭔데 그래?
왜 숨기고 말을 하지 않는 건데? 당신이 떳떳하면 핸드폰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상황을 왜 계속 악화시키는 거야? 여기에서도 잘릴 거야? 그래. 일단 빨리 보여줘라. 이러다 여기서까지 잘리면 어쩌니? 네가 여기에서 일하는 게 즐겁다고 했었잖아. 적성에 맞는다며. 그럼 오해를 풀어야지. 원장님, 저 사람이 일을 배운답시고 핸드폰으로 자료를 촬영하는 것처럼 행동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만 이상하게 느끼는 줄 알았는데 다른 직원들도 저처럼 똑같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들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거였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워달라고 했었는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끝까지 아니라고 하잖아요. 너무 불쾌하고 같이 일하는 게 힘들 정도예요. 맨날 말로는 5살 된 자기 딸 먹여 살려야 한다면서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고 뒤에서는 저희들 촬영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 줄 아세요? 원장님도 아마 촬영했을 거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저는 여자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경악을 했어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남편이 쥐고 있던 핸드폰을 빼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지만 저에게도 끝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도망까지 치려고 하길래 한의원에 있던 사람들이 남편을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았고 잠시 뒤 경찰이 오면서 남편이 들고 있던 핸드폰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충격적이게도 다른 여자 직원들과 원장님의 사진들이 수두룩하게 들어 있었어요. 한방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남편 빼고 거의 다 전부 여직원이었는데 원장님이 남편을 채용했던 이유는 남자 직원도 있어야 안전할 것 같아 채용을 했던 거였는데 그게 엄청난 실수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글로는 모든 걸 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요즘 핸드폰의 기능이 상당히 좋아서 줌으로 확대해도 화질이 깨지지 않는다는 걸 이용해 상당히 많은 사진을 촬영했었어요. 남편은 그냥 호기심이라고 설명했었지만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여자 직원들과 원장님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저도 그런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아왔었는데 또다시 저에게 상처를 준 남편과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원장님과 직원들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지만 선처는 없었고 결국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현재 이혼을 한 지 3개월이 지났고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을 때 자신이 했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반품하겠다며 어떠한 말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경찰 조사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밝혀졌고 그동안 다른 회사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이 문제로 직원들에게 안 좋은 시선을 받아 퇴사를 한 거였어요. 일이 커지기 전에 남편이 퇴사를 해서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였죠. 결국 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전부 다 밝혀지게 되자 남편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고 징역 4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로 시모의 동네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나서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제 딸의 친권을 받아내었고, 저도 엄마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생각이에요. 처음엔 호기심이었겠지만, 그걸 알면서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건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거니, 제 딸도 교육상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친권 포기각서를 받아내길 잘한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지만 그 시간이 너무 아깝기만 하네요. 앞으로는 저희 가족에게 좀 더 밝은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